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한보정로를 시작하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정치권 뉴스 정말 복잡한데요. 우선 그래도 정성우가 오늘 드디어 이제 이 한동훈이 론스타 소송 이제 승소한 거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거 민주당에서 쟤들이 했다고 얼마나 지금 떠들었어요. 어제 하루 종일. 한동훈이가 여기에 질 사람이니까 끝까지 사실을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치 이념적으로 본다면 이 배신자 이 한동훈 딱 이렇게 낙인이 시켜갖고 지금 우리 우파 사회에서는 발 디딜 틈이 없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항상 얘기지만은 한동훈이는 정계를 떠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게 자유우파의 그 갈 길, 그리고 대한민국의 갈 길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게 저의 확실한 저는 판단인데요. 다만 전제 조건, 정말 뼈를 깎는 각오로 반성문을 국민 앞에 쓴다. 그러면 달라질 수 있죠. 아예 뭐 살인자도 반성문 쓰면 달라져갖고 사면하고 뭐 복권시키고 난리를 치는데, 그래서 이 한동훈이가 진정한 사고가 전되지 않는 자유우파 사회에 제2의 유승민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한 거는 또 잘했다고 해야 돼요. 론스타 소송 그 당시 이제 착수를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이제 한동훈이가 법무장관 하면서 지휘권을 확실하게 챙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 저희들이 했다고 얼마나 난리를 쳐요. 그런데 여기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어요. 누가? 정성호가. 이 이유를 잘 따져야 돼요. 정성호가 진심으로 정말 한동훈이의 공을 인정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정치적인 또 백그라운드가 있느냐. 정성호는 이미 지금 뭐 사선인가 그렇게 되죠. 정성호는 그러니까 이미 정치인이에요. 지금도 배지를 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제 직업 공무원 출신들이 하는 발언하고 정성호 같은 정치인이 하는 발언하고는 달라요. 반드시 정무적 판단이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한동훈이가 뭘 이뻐서 그렇게 한동훈이 공이 있어 인정해. 어제 하루 종일, 그제 하루 종일 난리가 났잖아요. 민주당 거라고, 공이.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왜? 한동훈이가 지금 칼을 세우고 있잖아요. 칼을 세우는 게 뭡니까? 대장동 가지고 칼을 세우고 있고, 그다음에 론스타 소송을 갖고 칼을 세우면서 지금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를 흔들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잖아요. 이런 평가가 나와.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여권에서는 지금 이 판에 한동훈이한테 힘 실어줘서 손해볼 게 없잖아. 한동훈이가 잘했다고 하자고, 이런 계산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론스타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될수록, 논란이 장기화될수록, 지속될수록 결국은 항상 사실이 이기잖아요. 차필귀정. 자,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밀릴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건 뭐 국민의힘과 민주당과의 싸움이 아니라 국민과의 싸움이기도 해요. 왜? 대한민국 국민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고 정치적으로 민감도가 제일 높은 민족이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봐요. 제가 이제 해외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많이 돌아다녔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이겨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아예 이실직고하자, 인정해주자. 인정해줄 때 그럼 떡이 와야 되잖아요. 민주당에. 떡이 올 게 많죠. 인정을 해주면 지금 우리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이 너무 떠들지 마,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내분을 촉발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장동 계속 공격하잖아요. 지금 왜? 지금 한동훈이는 벼랑 끝에서 지금 사실상 떨어져 있는 거예요. 벼랑 끝에 서 있는 게 아니야. 제가 보기에는 벼랑 끝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서 정계 복귀하지 않으면 이게 다음 3년 후 총선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대선으로 넘어가는데 지금 지지율이 장동혁이한테도 떨어지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선수는 장동혁이는 이유가 어떻든 간에 2선이지. 또 한동훈이는 제로선이고. 자, 어쨌든 장동혁이는 한동훈이가 키워준 사람이잖아요. 한동훈이가 그 당시 사무총장을 안 했으면 오늘날 장동훈이가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그래서 장동훈이 피 속에도 기본적으로는 뭐가 흐르는지를 잘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했던 겁니다. 왜?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전에 정청래가 박지원이가 민주당 복당 신청할 때 끝까지 반대했지 않습니까? 한 번 배신자는 또 배신한다. 딱 단순한 논리예요. 그래서 대장동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좀 톤다운 할 수 있어. 제가 보기에는요, 한동훈이는요, 어떤 경우에도 대장동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왜? 한동훈이가 법무장관 할 때 검찰에서 수사해가지고 그걸 다 기소한 거 아니에요. 지금과 같은 판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것도. 물론 그 위에 윤 대통령이 있지. 당연히. 민정수석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윤석열 정부 초기 1기 정부의 실세로서 영향이 있다라고 보는 게 정석이에요. 정석. 그러니까 이거를 좀 분화시킬 필요가 있는 건데 사탕 하나 주는 거죠. 한동훈이한테 지금 회유 앤드 당에서는 압박, 그리고 정부에서는 회유 압박, 이중 전선을 구축해서 한동훈이의
아주 맹렬한 공격을 막아내는 요런 지금 작업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장동혁 지금 굉장히 뜨잖아요.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뜨고 있어요. 이 뜨는 장동혁에 초를 치겠다는 겁니다. 왜? 한동훈이가 크면 장동혁 지지 세력의 상당 부분도 한동훈이 지지 세력하고 겹친다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한동훈이가 발탁했으니까. 그래서 장동혁의 대권 후보로서의 인지도를, 지지도를 좀 떨어뜨릴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한동훈이를 살려주면. 그래서 아주 장단적인 측면에서 지금 당장 노리는 것은 지금 이 론스타가 논쟁이 더 비화되는 거. 그래서 논쟁이 더 비화되면 지금 대장동 갖고도 현 정부가 이재명이 흔들흔들 하잖아요. 민주당도 흔들흔들하고. 그런데 손해를 더 많이 봐. 자, 그래서 한동훈이가 이뻐서가 아니라 이런 아주 이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한동훈이를 키워주고 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 한동훈이에 대해서 지금 출근길에 좀 SNS에 글을 올려서 내놓은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그래서 이 한동훈이 이 발언, 한동훈이 아니라 누구죠? 요 정성호 발언, 이 한동훈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의 소신 있는 결정으로 이길 수 있었다. 페북에 올렸어요. 론스타 소송 승소는 국가적 경사다. 그런데 승소 후에 숟가락 논란이 일어나고 과거 중재 취소 신청과 관련해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여기서도 말이죠. 이런저런 이야기가 뭐야? 이건 전부 윤석열 정부의 공입니다. 한동훈 개인의 공이 아니라 이거 다 대통령 다 결심 받는 거잖아요. 윤석열 정부의 공이에요. 윤 대통령이 사실상 지금 감옥에 있어서 그렇지 윤 대통령이 대박을 터뜨린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동훈 위에 윤석열 있잖아요. 한동훈 위에 민정수석 있고 민정수석 위에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거기 경제수석도 있고. 예. 그래서 이거를 한동훈의 작품이다. 이것도 사실은 딱 맞는 게 아닙니다. 한동훈 플러스 윤석열 정부의 이거는 성공장 대박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예. 하나 입다고 해서 전부 싹,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 입다고 해서 전부 싹 다 나쁘다?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잘한 건 잘한 건, 좋은 건 좋은 것대로 얘기하자. 해야 된다고 제가 누차 얘기잖아요. 예. 자, 그래서 과거에 이 사건 중재 취소 신청할 때 과거 사례 등에 비추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 왜 큰 비용을 들어가며 하느냐라는 주장도 있었다. 이게 민주당 지지들 주장이잖아요. 그러나 당시 한동훈 법무장관은 적은 가능성을 믿고 취소 신청하기로 했다. 잘 하신 일이다. 자, 그러면서요. 한동훈 장관의 중재 취소 결정은 소신 있는 결정으로 평가받을 결단이다. 취소 소송은 한 장관이 법무부를 떠난 이후 본격 진행돼서 내란 시기에 구술 심리가 있었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마무리가 됐다. 한동훈 장관의 결정이 정부 승소에 단초를 제공했고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놓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한동훈 장관의 그리고 당시 민정수석, 정무수석, 예, 종합적인 정부의 작품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딱 찍어서 한동훈 한 사람의 성공이라고 봐서도 안 된다. 예,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그럼 이재명 정부의 기여는 한 1% 정도 되겠죠. 그 당시 말이죠. 관련해서 법무부에 그야말로 전문가를 영입하게 된 것도 한동훈의 작업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정치적 혼란기에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한 법무부 직원들과 정무 대리인, 변호사 등 모든 관계자의 헌신이 모아져 성소를 만들어냈다. 운이 다시 상승하는 시기에 모두 함께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이다. 여기에 말이죠. 안타까운 것은 윤석열 대통령 얘기는 단 한마디도 안 나와요. 윤석열 대통령 얘기하면 내란 또 이 공범으로 밀리나요? 예, 이것도 아니 변호사까지 얘기하면서 기여한 변호사, 물론 일선에서 제일 역할을 많이 했다고 봐야죠. 하면서 윤 대통령 얘기는 단 한마디도 안 하는 겁니다. 야, 이거 대단한 거죠? 이건 대단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 자, 이와 관련해서 말이죠. 이 조선일보 사설 한 줄을 보면은, 이 론스타하고 이 정부 분야에서 우리가 승소했는데, 예, 김민석이는 중대한 성과를 했고, 용산도 정부를 믿은 국민께 감사한다. 자, 그래서 2022년도에 장관이 시작되자마자 한동훈이가 시작한 건데, 당시 민주당 측은 이자만 풀어날 수 있다. 승소 가능성 제로라고 하면서 비난했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자 자신들의 공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됐는데요. 이거는요, 조선일보에서도 높이 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냐. 김병기가 어제 이 김용범의 입을 틀어 막았잖아요. 예? 이거 뭐 하는 거야? 여기가 정책실장 불만 표시하는 거야? 소리를 질렀지 않습니까? 예?
자, 이거를 갖다가 조선일보 이제 사설을 보면은요, 지금 여당 원내대표는 정책실장 편을 들어야 되는데, 정책실장을 제지한 거는 신선하고 반가운 초당파 정치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일이 많았는데, 현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예,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현재 지금 22대 지금 국회가 되면서 없어졌다. 유감을 표시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신선한 충격을 줬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주변에서 말이죠.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99만 7천에 올랐었는데, 과거에도 한번 99만 7천까지 올랐은 적은 있어요. 그러다가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제 조금씩 빠지고 그러다가 지금 다시 99만 7천을 벗어나서 100만을 달리고 있습니다. 100만에 근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말이죠. 특히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새로운 구독자를 주셨으면 굉장히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제 주변에서 그 구독, 좋아요를 좀 부탁해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얘기하면 아무래도 시청자들이 좀 더 관심을 갖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런 얘기가 많고, 그리고 주변에서 너무 정책 얘기만 하지 말고 좀 부드러운 이 정감 있는 좀 얘기 좀 들어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연예인들 뭐 가끔 이제 드리고, 자, 그 다음에는요, 또 하나, 또 하나, 나경원 의원이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 자유 유튜브 총연합회, 요게 이제 행사가 12월 26일 날 열립니다. 국회 도서관에서. 그랬더니 이거를 가지고 말이죠. 이 일부 이 좌파 매체에서 이거를 비판적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아니, 이거 왜 비판해? 아니, 김어준이는 뭐 전직 대통령까지 초대해서 난리를 치는데, 우리 우파 유튜브가 이제 지난 10월 30일 날 총연합회가 발족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개 정리를 좀 잘 해라. 예, 이런 그 첫 번째 성명을 내놓기도 했는데, 아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의정 대상을 주는 그런 순서의 행사를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거를 좌파 매체에서 삐딱하게 또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말이죠, 요 행사에 많이 좀 참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은 굉장히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어제 난리가 났었죠. 이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김용현 장관 하니까 변호인도 따라가잖아요. 거기에 이하상 변호사하고 권의원 변호사가 이제 뭐라고 그럴까, 신뢰관계인 동석을 법원에 요청했는데, 법원에서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신에 말이죠, 이거 안 받아주는 게 끝난 게 아니라 그거를 요청하는 이하상 변호사하고 권의원 변호사가 법정 질서를 위반했다는 핑계 하에 감치 명령을 내렸어요. 감치 결정을 내렸어요. 이게 얼마나 얼빠집니까? 기가 막힌 것이죠. 형법이 보장되어 있는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불허한 겁니다. 아니, 김용현 장관은 옆에 변호사가 있어야 좀 든든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거 변호사의 변론권을 침해한 거예요. 막말로 얘기해서. 이게 누굽니까? 이진관 판사. 이진관 판사가 누굽니까? 이재명의 대장동 재판 중단한 사람. 이거 아니에요, 이진관이. 예. 그래서 어제 지금 이제 우리 우파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분노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진관 판사가 말이죠, 이 감치 명령을 내리고 감치 재판을 하고, 그래서 감치 결정을 내렸어요. 여기에서 이제 신상관계를 물을 거 아니에요. 인적사항을 물으니까 못해. 거부해버렸습니다. 당연하죠. 거부해버리니까 이제 거부했어요.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감치 결정을 내려서 구치소에 보냈는데, 구치소에서 이거는 못 받아들이겠다.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이제 신상관계가 없는 거예요.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수용을 거부했고, 판사는 이진관 판사가 패기를 드는 겁니다.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서 감치재판 관련 집행명령을 정지하고 석방을 명령을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하상 변호사도요, 굉장히 날카롭게, 지금 특검청하고, 맞부딪히면서까지 변론을 열심히 하는 변호사 중에 한 명이죠. 자, 그래서 이하상 변호사도 서울법대를 나오고, 검찰 출신의 변호사예요. 예, 근데 이 못된 판사를 만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정하 변호사가, 이진관 판사님, 법정은 본인 권력 과시의 장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본래 15일 감치 명령을 내렸잖아요. 15일. 예. 그래서 말이죠. 유정하 변호사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유사한 타 재판부에서는 증인신문 시 바로 뒷자리에 해당 증인의 변호인이 배석하도록 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비춰보면 이진관 판사의 행태는 사법권의 과도한 행사, 나아가 재판부가 스스로 공정성의 외피를 벗어던진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증인신문 변호인 동성을 피해자 진술이 아니라는 기계적 해석으로 차단한 뒤에 변호인의 의견 진술 시도 즉시
퇴정, 감치로 연결한 작금의 사태가 과연 정상적인 형사재판의 모습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이진관 판사가 변호사들에 대해서 형사 고발을 언급하며 재판 공간을 판사 개인의 일방적 통제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극단적 태도라 볼 수 있다. 이진관 판사는 일찌감치 무죄 추정을 내버리고 유죄 추정으로 한더스 종래에 대해서 훈계하는 등 판사로서 해서는 안 되는 태도로 특검의 대리인 역할을 해온 것으로 유명한 인사였기 때문에 애초에 큰 기대는 하지 않았으나 변호인들을 15일이나 인식 구속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예. 그러면서 재판은 공포된 법률과 헌법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지 재판장의 기분이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운영되는 개인 법정이 아니다. 특히 내란 혐의처럼 중대 사건에서 공범으로 분류되는 증인의 신문에서 변호인 배석 자체를 제약하는 조치는 곧 법원의 진실 규명 기능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다. 판사가 나는 듣기 싫으니 퇴정하라 하면서 감치 15일까지 결정한 것이라면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가 그토록 경계해온 권위주의의 사법의 전형이다. 이번 감치 명령의 본질은 질서 유지가 아니라 법정 운영을 빌미로 한 권력 행사라는 비판을 면하기가 어렵다. 사법부가 이렇게까지 편향적인 인상을 주는 순간 무너지는 것은 과연 변호인의 체면일까? 예, 아주 점잖하게 유정아 변호사 잘 썼습니다. 예. 자, 그래서 특검이 어느 정도나 무모하냐? 무모한 거 이미 여러분들 다 아시고 판사마저도 거기에 부안해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적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많이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저녁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역시 김정은 뉴스 오늘 또 새롭게 나온 거 이런 걸 가지고 종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김정은 상황 여러가지 설이 여전히 난무하고 있는데요. 오늘 국회 국방위에서 정경두 국방장관이 또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전혀 특이 동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작년에도 무려 27일간이나 오랫동안 두문불창격이 있고 무려 이렇게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은 것이 작년에 5번 그리고 금년 들어서도 3번씩이나 있다. 15일 이상 안 나온 것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12일부터 안 나왔는데요. 오늘 29일 17일간 안 나온 거 특별한 일이 없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국방장관이 오늘 또 한 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김정은이가 원산에 있을 가능성을 또 암시해주는 징후가 하나 나타났는데요. 바로 맨 처음으로 김정은이 심장수술했는데 잘못됐다. 굉장히 중태에 빠졌다라고 한 보도 기관이 바로 워싱턴에 있는 NK입니다. 북한 전문 매체죠. 이 NK가 오래간만에 또 위성 사진을 근거로 해서 얘기했는데 원산 앞바다에 김정은이가 즐겨 사용하는 요트가 지금 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요트는 지난 4월 2일부터 떠 있어가지고 어제 그제 그러니까 27일까지 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트 크기는 무려 55m나 되는데요. 이 요트만 있는 게 아니라 크레인하고 또 소형 선박들도 있는데 이 요트가 원산 앞바다에서 대도 부근 거기에서 자꾸 위치를 바꾼 정황이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요트 얘기를 드리자면 2016년부터 여름 이후에 김정은이가 요트를 많이 썼는데요. 그 중에 요트가 위성에 잡힌 경우가 17번 있는데 17번 중에 11번 김정은이가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타난 요트 최소한도 김정은이가 원산에 체류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비율은 한 60%는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일리 NK가 얘기한 요트는 얼마 전에 전용 열차가 있다. 이거는 38 노스가 얘기했는데 물적 증거 중에 하나다. 원산에 있거나 아직도 또 원산을 떠났거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현재 외신 보도에 따르면 26일까지 김정은이는 원산에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폭스 뉴스가 밝힌 바로는 13일부터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일부터 16일 사이에 원산에 있었는데 이 요트가 시기가 겹쳐요. 4월 2일부터 27일까지. 이걸로 보면 과거 요트와 김정은이의 상관관계가 60%가 넘기 때문에 이번에도 최소한도 김정은이가 원산에 체류하면서
요트 놀이를 했을 수도 있고, 또 준비까지는 했는데 김정은이 신상이 여의치가 않아서 요트는 사용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요트가 거기 있다고 해서 꼭 김정은이가 타는 건 아니잖아요. 김정은이 모든 건 자기 마음이니까 마음에 안 들면 탄다고 준비해라고 했다가 안 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개연성은 그만큼 커진다. 이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DJ 국정상황실장 장성민 전 의원이죠. 이 장성민 전 의원의 입장을, 그리고 중국 공산당 고위 관리로부터 전원으로 받았다는 하는 내용을 제가 2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또 페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어떻든지 간에 우리 국민들 모두 아시지 않습니까? 급변 대비 계획을 우리 한국은 물론이거니와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다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 4개 나라는 빼놓을 수 없는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반도가 굉장히 불운한 운명에 처해 있다. 지정학적 위치가 우리가 주도권을 행사하기가 어렵게 돼 있다. 이거는 역사가 증명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 국제적으로 가장 힘이 센 4개 국가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고자 하는 이 급변 사태와 관련된 장성민 전 국정상황실장, 장성민 의원의 의견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급변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본 계획, 요즘은 저도 이제 어떻게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요거는 이미 언론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고, 제가 이 장성민 전 국정상황실장의 의견을 제가 말씀드릴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다. 이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정부가 통상적으로,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대충 비슷합니다. 6개의 시나리오를 그려주고 있어요. 급변 사태 개념 속에는 6개의 시나리오인데, 제일 큰 시나리오가 뭐냐면 쿠데타, 군부 쿠데타에 의한 전면적인 정권 교체입니다. 레짐 체인지죠. 두 번째로는 이 내전 상태입니다. 이 내전 상태가 주민들이 봉기를 통해서 일어나는 내전 상태든 아니면 사태든, 또 쿠데타에 의해서 내전 사태가 장기화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이 WMD와 관련된 이 통제 능력이 상실됐을 경우입니다. 이게 세 번째. 그래서 제일 우려하는 것은 이 테러 지원 국가의 손에 넘어가거나 어떠한 종의를 거치든지 간에, 아니면 직접 테러 집단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급변 사태일 때 우리 한국 정부, 미국 정부, 중국도 마찬가지겠죠. 이 핵 미사일 WMD를 누가 먼저 통제권을 장악하느냐, 이것이 최우선순위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대량 탈북 사태입니다. 이 대량 탈북 사태는 아시다시피 제일 우려하는 것이 바로 중국이고, 그 다음 우려하는 것이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은 뭘로? 중국은 바로 북한과 국경을 맞이하기 때문에 동북 삼섬 쪽으로 물밀듯이 내려오는, 여기에 대비해서 중국은 이미 동북 삼성 지역에 대량 사태에 대비한, 대량 탈북 사태에 대비해서 수용소를 여러 개, 이 과거 뉴스를 보면 10여 개까지 지어놨다, 건축해놨다, 이런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정부가 우려하는 대량 탈북 사태는 DMZ를 직접 넘어오면서 우리 38선 일대에 큰 혼란을 조사한다든가, 아니면 보트피플, 그렇죠? 이 보트피플로 우리 한국에 진입하는 대량 탈북 사태, 이거를 제일 우려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급변 사태로서 홍수와 지진 등 대규모 자연재해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은 상정이 안 되지만 이런 대대적인 전염병, 팬데믹 현상, 이것도 앞으로 이 급변 대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개성공단, 제일 큰 것은 지금 개성공단이죠. 여기에서 우리 북한 내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인질로 대규모로 잡혀 있을 경우, 이것도 하나의 급변 사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 전통적으로 전례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북한의 급변 사태다. 그러면 이 6가지를 상정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방송을 해드리면 장성민 전 의원의 얘기를 소개해드리면 이해가 굉장히 빠르실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급변 사태 시 정부 대책과 관련해서 이것도 언론에 공개된 범위 안에서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대충 4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 요즘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잘 몰라요. 예. 충무 9,000, 충무 3,300, 개념계획 5029, 그 다음에 급변통합계획, 이 4가지 큰 컨티뉴어시 플랜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무 9,000이라고 하면 북한 체제가 붕괴됐을 때 비상토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건데, 전시 임시특례법을 가동하고 북한의 자유화 행정본부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북한 체제를 접수하는 이 정도의 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 충무 9,000입니다. 그 다음에 충무 3,300은 대량 탈북시 대책인데, 바로 북한 내 남한인력 철수 작전하고 탈북 수용시설을 가동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개념계획 5029는 북한 붕괴 시에 이 한미연합작전에 대비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북한 봉쇄하고 또 반군을 진압하거나 한국인 인질 구출하고 또 한미 전투세세를 유지한다. 그리고 급변통합계획, 이것은 급변 사태 시 우리 정부의 범정부 대책과 관련된 건데, 북한의 위기관리 문제, 그 다음에 평화적 통일로 연결시키는 문제, 이러한 큰 흐름의 이 급변 대비 정부 대책들이 이렇게 100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 현재 김정은이는 확고하게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이 급변 계획을 발설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통제하고, 이 급변 계획 아마 손도 안 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성민 전 국정상황실장이 본인의 페이북을 통해서 정부가 이번 김정은이의 이러한 그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서 이런 사태가 얼마나 장기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상황별로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맞는 대응책을 강력하게 빨리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김정은의 리더십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김정은의 정상적 활동 여부가 한반도의 안정, 평화, 그리고 이 혼란, 전쟁, 이런 거하고 다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유고 상황이 초래할 북한의 혼란과 이에 따른 한반도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고 상황은 곧바로 북한 체제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극도의 위기를 초래한다. 오히려 김일성이나 김정일 때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갖고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핵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엄청난 혼란과 재앙을 이 핵 위협이 실제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큰 위협, 이 지도력 공백이 가져올 제일 큰 위협, 첫 번째는 이 핵무기 통제권 상실로 인해서 이 군부 쿠데타 세력이 이런 핵무기를 국내 정치적 목적이나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엄청난 한반도 리스크가 발생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지도력 공백을 틈타서 내정이 혼란 상태에 빠지면 일부 정변 세력들의 요청으로 중국군이 투입되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중국군이 만약에 유구 상황을 틈타서 먼저 북한에 개입할 경우에는 그것이 바로 미군의 개입으로 연결되고, 그럴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력 충돌도 충분히 상정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급변 사태는 중국 입장에서는 현상 유지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데 엄청난 외교적 부담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 만약에 이 우리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민주국가가 만들어져 가지고 바로 중국 국경과 대치될 경우에는 자기네 국가 이익에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이런 것만은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같이 북한이 38선을 국경으로 해서 있을 경우에는 유사시 북한이 완충 지역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급변 사태를 대비해서 이 한국 주도 미국 지원하에 통일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중국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중국은 이 한미 연합의 이 작전 계획, 개념 계획 5029를 극도로 민감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29 계획에 따르면 이 김정은 유고 시에 군부 계파 간의 권력 투쟁이 내전 상황으로 악화되는 경우를 상정해가지고 북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북진을 할 것이냐 이런 계획, 즉 북한 안정화를 위한 북진 계획하고 또 핵무기와 같은 WMD 제거를 위해서 한미연합 특수전력이 군사적인 선제 공격까지 포함해서 어떻든 간에 반드시 핵무기를 한미의 통제권 안에 넣어두는 이러한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대량 난민의 유입을 방지하는 것도 굉장히 크지만 군대를 동원해서 핵무기 통제권이 미국이나 한국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군 작전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더군다나 내전 상태에 빠져갖고 일부 북한 내 정변 세력들이 중국군의 개입을 요청할 경우에는 북한 개입은 매우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중국군이 선제적으로 북한에 개입하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한국군과 미군이 휴전선 이북으로 진입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드는 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중국군 대 한미연합군 딱 무력 충돌 가능성이 있고 이럴 경우에는 한반도 전체가 일순간에 전면전에 돌입하는 커다란 리스크를 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각별히 현 정부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직접 군사 개입할 경우에는 미국과의 전면전 최악의 경우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군사적인 개입, 즉 북진을 막기 위해서 북한 내에서 친중 정권을 수립하는데 또 그런 계획도 가지고 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장성민 실장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통일 한국이 중국 영향권 내에 들어갈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이 급변 사태 한치의 양보 없이 대립할 가능성이 많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어쨌든 간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 급변 사태 때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 특히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반드시 막으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제일 큰 것이 바로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 위험을 피하면서 핵무기 WMD 유출을 방지하고 통제권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우리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 확대시키는 것, 이것이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큰 관심사항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장성민 전 국정상황실장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능성, 서로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악의 경우 우리 한국의 의사를 무시한 채 미국과 중국이 미락을 통해서 이 WMD만을 제거하고 차라리 미군이나 아니면 중국군이 아닌 다국적 유엔 평화 유지군을 파견하는 형식으로 북한 급변 사태를 해결할 수도 있다. 그래서 급변 사태 이런 특히 WMD 문제 이런 것이 유엔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미중 간에는 이러한 군사적인 충돌 가능성을 상호 예방하기 위해서 이미 정부 당국자 간에 공식적으로 논의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 이미 상당 부분 밝혀졌어요. 그리고 미국은 미국대로 최근에 폭스뉴스를 통해서 미 국방부도 김정은이 유고에 대비해서 급변에 대비해서 광범위한 비상 대응 계획, 즉 컨틴전시 플랜을 갖고 있고 이는 김정은 사망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감안한 것이다. 그래서 김정은 사망 시에 수백만 명의 북한 난민들이 중국으로 탈북할 수 있고 그리고 미국은 이 과정에서 중국이 북한에 개입해서 상황을 관리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비상계획을 수립했다. 이렇게 미국의 국방
정보 관련자가 이 폭스뉴스에 지난 21일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미국이 급변사태 발생했을 때 우리 한국보다는 중국을 이런 안정화 작전의 핵심 파트너로 생각하고 그런 외교전을 벌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럴 경우에는 우리 한국 의사와 무관하게 우리의 안보이 국가 이익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미국과 중국 간에 이런 급변 사태 대비해서 직접 교섭을 했다고 하는 것은 2009년 10월 컴벨 동아태 차관보가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어요. 그리고 2014년 3월에는 미 육군 참모총장이 중국군 선양군구를 방문해가지고 북한군 동향에 대한 보고를 사상 처음으로 중국 군으로부터 직접 브리핑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국은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해서 북한을 분리 점령하는 병아리 계획을 2004년도 이전 수립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병아리 계획은 중국이 암탉 그리고 병아리는 북한입니다. 그래서 이 암탉이 병아리를 데리고 가는 이른바 목의 대속에 즉 큰 어머니 닭이 작은 병아리를 데리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군이 급변 사태 때 남포하고 원산을 잇는 대동강 이북 지역을 점령해서 북한 전역의 치안을 유지한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대량 난민이 중국으로 동북 삼성으로 유입하는 것을 막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최근에 이 한반도 4개국 분할론도 등장한 바 있습니다. 이 한반도 4개국 분할론은 이렇게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한국과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이 4개국이 공동으로 북한을 통제하고 나머지 북한 지역은 4개국이 분할 통제한다는 거예요. 이런 계획인데 이것은 이미 평양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미국 그리고 한국이 러시아 포함입니다. 4개국이 공동으로 나눠서 통치한다는 겁니다. 공동 통치한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급변 사태 대비한 계획은 나름대로 각국도 가지고 있지만은 무력 충돌을 미국과 북한 간에 막기 위해서 이렇게 공동 분할론까지 제기되고 있다는 것까지는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지난 2017년도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워싱턴의 한 세미나에서 얘기했어요. 북한 난민의 대량 탈북 대책, 그 다음에는 미국의 북한 핵무기 확보 방안, 그 다음에 북진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미군이 38선 이남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이 세 가지 방안을 중국과 공식 협의한 바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급변 사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미국과 중국 간에 논의가 진행되어 왔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시진핑 지금 국제적 차원에서의 세력 경쟁, 패권 경쟁이 역사상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 간의 이런 급변 대비한 논의 계획들이 과연 어느 정도로 타협을 이룰 것인가, 이것은 별도의 문제로 남아있게 되고, 그런 측면에서도 현 문재인 정권은 아무리 보안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남북관계를 대북 경협을 통해서 또 김정은 이를 자극하지 않고 유지 발전시킨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급변 대책, 그리고 작게 502고 또 개념계 502고 다시 업데이트 시킬 필요성이 상당히 커져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김정은 사태가 상당히 유동적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번 김정은 사태 제법 오래 갈 것 같다. 5월 최소한도 제가 방송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코로나 사태다 하더라도 한 달 이상 갈 것이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위중한 상태가 계속된다 하더라도 이제는 김여정이가 실제 대행체제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기 때문에 이런 급변 대비 계획은 다시 한번 현 상황에 맞게 계속 이 매뉴얼을 업데이트 시키는 노력을 비밀리에 해야 한다. 이것을 저도 촉구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전욱현의 안보정론 많이 봐주시고요.
저는 어디까지나 정론을 통해서 어느 한쪽으로 부풀리지 않고 균형된 감각을 그리고 판단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그리고 세밀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저희 생각을 이해하시고 요즘 많이 봐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주변 분들에게 제 방송을 많이 공유해 주시면 정부가 얘기하는 방향대로 아니면은 외신들이 얘기하는 방향대로 이러한 여러 경우의 수를 놓고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